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김우성 PD입니다. 오늘 경제 관련 7개 부처 합동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내수 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 핵심이었습니다. 가계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 잠시 후 생생 인터뷰에서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경제부처들의 업무 계획, 내용의 참신함보다는 기본적인 삶의 질을 담보하고 높이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 원대한 계획보다 가까운 실천이 더 시급한 요즘입니다. 2016년 1월 14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참 주식시장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종합주가지수는 1900.01, 마이너스 16.2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683.19, 마이너스 2.8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된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3,700억대 외국인들의 좀 매물을 쏟아내는 모습이 나왔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한 280억대 매물을 쏟아냈는데요. 대부분이 좀 연기금 쪽에서 매물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옵션 만기일 맞아서 프로그램 매도가 3천억가량 좀 출회되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압박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옵션 만기도 그렇고 일단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옵션 만기가 과거처럼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줬던 것은 아마 중국 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지금 옵션 만기가 지나서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1월 달에 계속 이어지는 기업들의 좀 실적 발표에 대한 실적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되면서 경주 위주로 있는 코스피 시장이 계속 좀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수출주들도 역시 중국 시장이 계속 압박을 받다 보니까 오늘 장중 내내 좀 눌려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이 장 후반부 들어서면서부터 전 저점 부근, 작년 8월달 저점 부근에서 좀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안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좀 선물이 좀 강하게 좀 반등하면서 시장도 저점에서 조금 회복하면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간의 대외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잘 방어하고 있다. 1900선이라는 어떤 실질적 가치 기준선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러한 방어세, 그러니까 1900선을 중심해서 좀 방어적인 것이 계속 지속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900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좀 큽니다. 코스피가 1900이라 하면 거의 코스피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저평가 영역에 속하는 장부가치 이하로 빠져서 내려갔다라는 의미를 둘 수 있을 만큼 네.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는 지수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00에 상당히 좀 의미를 많이 두게 되는데요. 오늘 장중에 한 1880대도 다시 또 갔다 왔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1900에 마감을 시키는 모습에서 본다라면은 기금, 특히 오늘 투신권과 연기금, 보험 쪽에서 강하게 좀 매수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방어를 하려는 기관들의 좀 사투가 나타날 수 있는 지수대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수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 지수대가 다시 한번 좀 힘없이 무너졌을 때는 좀 추가적인 하락도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될 만큼 강력한 의미가 있는 가격선이라는 점은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바이오 제약주 끊임없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제약사들이 한미약품에 자극을 받아서 R&D를 늘려서 그 투자 금액이 1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이 관련 종목들 또 세부 종목들 좀 소개해 주시죠. 오늘 바이오 주식들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한미약품에 자극을 받아서 녹십자라든지 다른 기업들 동화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계속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종근당 같은 경우도 좀 워낙 좀 투자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약사들이 우리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R&D를 좀 많이 하겠다라는 의사들을 좀 많이 표명하고 있는데요. 제약주들이 항상 그동안 과거에 저평가 영역에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R&D 비용입니다. 계속 기술을
재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는 이어지지만 제품이 나오지 않아서 그동안 계속 저평가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계속 나오면서 최근에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적인 투자는 좀 이어져야 되겠고요. 이런 투자분들이 거의 이제 성과로 나중에 나오게 된다라면 해당 기업은 다시 한번 좀 가치를 바라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주들이 좀 모두 약한 모습을 네. 보이면서 좀 승고르게 들어갔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급락을 한 섹터가 아마 제약, 바이오 주식이기 때문에 그쪽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오늘 뭐 상대적으로 조금 돋보이거나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어제, 오늘 가장 시장에서 탑을 달리는 섹터는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입니다. 네. 삼성의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를 급등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은 계속 방송을 통해서도 좀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애플이 삼성에 발주를 하고 삼성이 다시 한번 발주를 할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장비주들이 서로 이제 발주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가 삼성으로부터 이제 백지 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을 좀 주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랑 관련되어 있는 SFA라든지 원익 IPS, 테라세미콘 등도 같이 급등을 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또 LG 디스플레이도 반등을 하게 되겠고요. LG 디스플레이한테 발주를 받게 되는 비아트론까지 모두 급등을 하면서 오늘도 시장에 있어서는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 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는데요. 3년 동안 흘러내렸던 업종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또 미국에서 세스가 열리고 있는데 이런 전자장비 부문들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경제 소식, 경제뉴스 브리핑. 네, 오후에 만나는 경제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1월에도 역시 동결했죠? 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는데요. 1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1.550%로 유지를 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 연속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한 건데요. 네. 이 미국의 금리 인상, 또 중국의 증시 급락, 이 국제유가 하락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서 이 섣불리 금리를 좀 건드리기보다는 이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금리를 자칫 움직였다가 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그렇게 되면 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섣불리 금리라든가 이런 금융 관련 정책을 지금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좀 낮췄죠?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을 했는데요. 작년 10월에 전망치가 3.2%였으니까 석 달 만에 0.2%포인트를 내린 겁니다. 또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에 1.7%였는데 1.4%로 0.3%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에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를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정부가 제시한 3.1%보다는 낮지만 2%대 후반이 대부분인 민간경제연구소나 외국계 금융회사에 비해서 높은 편이어서 여전히 좀 낙관적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런 금융 주체들 또 주요 기관들의 발언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좀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예, 한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그간 한방은 사실 보험 적용이 잘 안 되는 게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제3차 한의학 육성발전 종합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네. 2018년부터 이 운동요법과 물리치료, 추나 같은 이 한방진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까지 30개 주요 질환으로 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네. 지금은 침과 뜸, 부항, 일부 물리치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계속 이 대상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또 이 가루약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도 이 알약이나 이 짜먹는 이 한약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다만 이 다려먹는 첩약은 이 건보 적용 대상에서는 계속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예, 참 또 한의학 또 한의원을 이용하시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일 텐데 네. 이 한방 진료의 표준화도 추진된다고 하죠. 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한의원마다 진료 방식도 다르고 진료비도 천차만별인데요. 네.
없다 보니까 이 건강보험 적용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한방 진료도 이제 좀 표준화를 하기로 좀 그렇게 한 건데, 이 감기나 허리 디스크 등의 주요 질환에 대해서는 이 전국 어느 한의원에 가더라도 이 표준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네. 이 복지부는 한의원의 진단과 처방 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이 30개 주요 질환에 대해서 이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라는 걸 개발을 해서 보급할 계획인데요. 이 감기와 치매, 암, 교통사고, 상해증후군, 또 류마티스 질환, 아토피 피부염,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이 좀 여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네, 처방 과정을 표준화하는 것도 역시 이 보험을 적용하는 것과 좀 관련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취를 거의 감춘 게 아니라 사실은 꺼내놓고 안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금리가 낮았거든요. 적금, 네. 예금. 예, 네. 그런데 2%대가 드디어 등장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우리은행이 불군의 원숭이띠해를 맞아서 이 레드몽키 정기예금 상품을 레드몽키 정기예금이요. 네, 좀 네. 이름이 재밌는데요. 네. 기본금리 연 1.7%에 몇몇 조건을 좀 충족을 시키면 우대금리를 더해서 최고 연 2%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기업은행도 2016 패키지 예금을 다음 달까지 판매를 하는데 이 역시 기본금리 연 1.87%에다가 이 거래 실적에 따라서 최고 2.02%까지 이자를 줍니다. 네. 또 급여이체나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2% 후반 금리까지도 노릴 수 있는 적금 상품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 국내 시중금리 인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다 이 계좌 이동제의 도입이 되면서 은행권의 초성 고객 잡기 경쟁이 좀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행의 안정적인 이제 예금 수익을 바라시는 분들한테 조금 반가운 소식이고요. 응답하라 1988 보면 은행 예금이 15%밖에 안 돼서 이런 대사들 나오거든요. 참 격세지감입니다. 네. 자, 저축은행들 소식 좀 들어볼게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하면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상품도 또 많이 내놓고 있다고요. 네, 웰컴저축은행이 작년 말에 스마트폰 앱을 출시를 했는데 이걸 기념해서 최고 연 2.2%를 받을 수 있는 이 M정기예금을 내놨고요. 네. 그런데 이건 모바일로 가입하면 이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창구에서 가입하면 2%밖에 이자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또 HK저축은행, SBI저축은행도 이 정기예금을 내놨는데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각각 연 2.25%, 2.4%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앞으로 좀 국내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서 예금은 만기를 1년 이하로 해서 좀 길지 않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예금 만기 1년 이하로 좀 너무 길지 않은 것이 좋다. 이런 조언도 해주셨고요. 네. 경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노후를 위한 안전판인 보험을 깨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 보험마저 깨면 참 안타깝긴 하고 또 손해볼 텐데요. 네, 이게 마지막 사실 보루인데 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생명보험사들이 이 고객에게 지급한 해지 환급금을 보니까요. 15조 2,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연간 규모로 환산을 하면 18조 2,800억 원쯤 되는데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손해보험도 상황이 비슷한데요. 작년 9월까지 손해보험사가 내준 해지 환급금이 7조 3,900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보험을 중간에 해약하면 원금도 제대로 못 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은 살림살이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험을 깨서 살림살이에 보태는 상황이 그 원인으로 짚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보험금이나 연금을 담보로 급전을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다. 이 보험 자체를 담보로 잡아서 또 돈을 끌어다 쓴다고요? 네, 그렇죠. 보험금을 이제 담보로 잡히는 건데 이 보험사 약관 대출을 말하는데요. 네. 이 보험사 약관 대출은 보험 계약을 담보로 이 까다로운 심사도 없이 손쉽게 대출을 좀 받을 수가 있어서 생계형 대출로 좀 통하는데요. 작년 10월 말에 현재 생보사 약관 대출 규모가 1년 전보다 4,600억 원이 늘었고 이 손보사는 8,600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좀 조사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약관 대출 금리가 꽤 높다는 건데요. 이 대출 금리가 많게는 1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좀 금리가 아주 높은 편인데 그래도 이 급전에 필요한 서민들 위주로 지금 대출이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또 이 노후를 대비해서 쌓아둔 연금까지 담보로 잡히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연금 담보 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이 증권사들이 잇따라 이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 보장까지 잡혀서 지금 당장의 돈을 필요로 하는 상황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주식 연결할 때마다 저희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외국인의 팔자 참 걱정스럽다라고 하는데 지난해 3조 원을 팔아치웠다고요.
네, 그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이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3조 5천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에만 3조 1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요.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도로 돌아선 건 이 연간 기준으로 2011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421조 원 규모로 줄었고요. 외국인 보유 주식이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6%로 떨어졌습니다. 네, 외국인이 왜 파는지에 대한 이유, 분석 많이들 내놓고 있는데 좀 정확히 그 상황을 당국이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임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이 시간 3시 2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애청자 8280님, 말이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조금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마치면서 퀴즈 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경제 1부는 포스코와 함께 했는데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사계절 겨울왕국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티켓 한 쌍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 맞춰주실 분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 누르시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50원과 100원의 유료 이용입니다.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내드릴게요.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이것을 애초 계획보다 늘려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촉진지구 1차 후보지로는 서울 문례, 인천 계양, 부산 기장, 대구 대명 등 8곳이 선정됐고요. 내년까지 13만 가구 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 세입자는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됩니다. 좀 살기 좋은 새로운 정착지. 자, 이런 취지로 만든 정책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힌트를 드립니다. 마음 답답할 때 템플스테이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뉴스 채널입니다. 자, 이 정도 힌트에 답을 맞춰주시지 못한다면 오늘 뉴스 꼼꼼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캠페인 들으시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재취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경제 상황 어려워진 것 부동산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몇 해 전부터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요. 또 전세값은 거의 집값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월세로의 전환이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서민들이 매달 충당해야 할 월세 부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월세로 전환하면서 받은 기존의 전세보증금, 즉 전세금을 굴려서 수익을 좀 만들어주겠다. 서민들의 월세 부담도 줄여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전세보증금 투자 펀드를 만들 거라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실효성은 어떤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이진영 사무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마련하게 된 그 전세보증금 투자 펀드, 전세보증금 투자 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의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게 반환받은 목돈인 전세보증금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그 단기자금과 예금 위주로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조금 더 그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 풀을 구성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네. 전체 임차 가구 중에서 월세 또 보증부 월세 비중을 어느 정도로 지금 금융위에서는 파악하고 계신 거죠?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체 그 전세와 월세를 그 합치는 그 전체 임차 가구 중에서 전세 대비해서 이제 그 월세의 비중이 한 55% 정도 되고요. 네. 그 55% 중에서 그 순수하게 월세라고 의미할 수 있는 게 한 13% 정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보증부 월세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 추세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겠다라는 건데 운영 방식이나 이 관리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알려지기로는 펀드 오브 펀드, 그러니까 좀 위험을 막기 위해서랄까요? 하위의 여러 펀드의 자금을 배분해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투자풀은 다양한 하위 펀드의 자금을 적절히 배분하는 펀드 오브 펀드 구조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하위 펀드를 결성을 해서 그 운용을 하고 또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난 운용 수익을 매년 또는 매 주기적으로 이렇게 세입자에게 배당을 해서 월세 납부에 활용하도록 하는 구조이고요. 이제 다만 그 이것을 펀드로 운영을 함에 따라서 그 투자자들이 맡긴 전세보증금에 좀 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운용 주체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그 보증 장치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기본 방향만 나와 있는 상태여서 조금 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전세금도 사실은 깡통 전세라고 해서 보증금을 떼일 우려 때문에 뭐 보증 반환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 전세금 사실 소중한 자산이죠. 대부분의 서민들의 전 재산이기도 한데, 원금 100% 보장되는가 이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직은 방향만 있지만 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일단은 저희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설계한 기본 방향 위주로 저희 연도 업무 계획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네네. 이제 다른 부처 아마 국토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부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관련 협의는 이제 앞으로 좀 본격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지금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되는 공감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대는 맞춰져 있고 이제 세부안은 찾아야 된다. 예. 이게 왜냐하면 집주인도 그렇고요, 세입자도 그렇고요. 은행에 그 돈 넣어서는 예금으로는 수익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이 월세와 또 매매 절벽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좀 더 좋은 수익으로 보장해 주겠다. 이게 원금을 지킬 수 있냐 이런 걱정에 대한 장치가 있느냐 이 질문이었거든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펀드로 운용을 하면서 각각의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취지도 있고 또 투자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수준까지 시딩 투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용자가 시딩 투자한 금액 부분까지는 최우선으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흡수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세보증금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보장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 즉 투자 회사도 돈을 내서 같이 투자하고 책임을 이제 분산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이게 일종의 금융 상품이 됩니다. 이제 수익을 내는 금융 상품인데 세제라든지 기존 금융 상품과 좀 다른 차별점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세제 같은 부분은 이제 과세 당국과의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예. 지금 이거 자체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또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 혹은 또 돈 있는 말 그대로 좀 전세자금 보증금이 여유로운 사람만 몰린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하셔야겠죠.
일단 그 수익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구조를 처음으로 설계한 구조가 아니고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많은 그런 정부에서 운영 중인 기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기금 투자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의 펀드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그 경우에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한 3에서 4% 정도가 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전세보증금 투자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장기로 그리고 좀 더 수익성이 높은 자산 위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 이상의 수익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좀 돈 있는 사람만 모르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구조 자체만으로는 뭐 특별한 혜택이 있다기보다는 자금을 모아서 또 투자풀을 조성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정도이기 때문에 굳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이진 않는데 만약에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조금은 더 지원이 가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세부적인 계획 또 그 보증금의 규모라던가 또 개인의 상황에 따른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세분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이진영 사무관이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 관련된 이야기 조금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연결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금융위 실무 담당자 얘기도 저희가 들었어요. 아직은 네. 계획뿐이다. 뭐 잘 네.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전체적으로 이 지금 정부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번에 발표한 그 전세 보증금 투자 펀드라고 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전세금 대출 증가에 따른 어떤 주거 비용의 문제, 서민 금융 안정 등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정책의 제시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다만 지금 뭐 우리 사무관도 얘기하셨지만 아직 구체적인 검토 실행 방안이 없고 정책의 의지만 보였다는 점에서는 지금 얘기대로 실현될지는 아직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가장 좀 우려하시는 바 이거 실행하는데 이게 가능해? 이런 문제가 있는데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를 가장 크게 꼽으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지금 뭐 말씀하신 어떤 그 기금도 아까 뭐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런 그 기금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제 이름을 또 펀드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이제 펀드라고 하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건데 어떻게 원금 보장을 할 것이며 또 그러한 부분에 어떤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는 굉장히 미묘한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을 금융 당국이 금융 상품을 개발을 해서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요. 과거에는 이러한 서민에 대한 주택 금융 지원, 자금을 지원했다면 네. 이제는 자금의 운용까지 해주겠다고 나서는 판이거든요. 네. 이게 과연 정부로서의 과연 이런 정도의 범위로 할 수 있으며 가능성이 있으며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가 상당히 의문이라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지금 정부의 정책 설명입니다만 아직까지 실행 계획이 네. 안 나왔습니다만 3.5에서 4% 수익률을 얘기했습니다. 네. 이걸로는 사실 또 월세로 전환한 분들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기엔 충분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이제 보통 5% 정도 내외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5% 정도를 가지고는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또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이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냐 하는 것은 어떤 거에 따라서 이제 펀드의 규모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그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이 세제 혜택이나 수익성 보장 이런 조건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저 우려하는 것은 현재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의 어떤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든지 아니면 선심성으로 흐른다면 향후 이러한 부분에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세 대출이 서민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기존의 금융 정책이나 금융 대출이나 아니면 현재의 대출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러한 계획도 없이 연초에 대통령 보고 대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정책으로 제시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 사항이죠. 예, 좀 심하게 비판하면 뭐 네네. 굶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실행 방안이 더 중요한데요. 네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풀의 운용 규모 중에서 5%
그러니까 네네. 100만 원이면 5만 원은 그 운용하는 투자사도 부담하게 하겠다. 공동 투자를 하게 하겠다. 그래서 네네. 실손이 생길 경우엔 투자사가 먼저 그 부담을 지게 한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국민들 전세보증금 안전하다. 네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존 그 주택 기금 대출이라든가 그러한 형태는 유사한 형태이면서도 이번에는 이제 펀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 펀드라는 거 하는 것은 금융 상품이면서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 어떤 운용자들한테 운용 규모 5%를 투입시켜서 그 먼저 손해 보는 5%에 대해서는 이들이 손실을 부담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형태로 또 원금 보장형을 설계하겠다고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런 그 국가기관의 그 입장에서 이런 식의 운용이 과연 한 것인지, 이러한 시장의 풍토를 국가가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도 되는지는 상당히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보다 더 어떤 그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금융과 아주 밀접한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사실 월세 살다가 전세 마련해서 내 집 장만 뭐 이런 방식의 주택 구입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꿔버리면 지금 이런 정책이 혹시라도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책은요, 우리가 그 아주 깊이 봐야 될 건데 성공을 해도 많은 후유증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고 하면 주택의 수요를 그 외국댁의 수요를 감소시킬 수도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대출 시장, 기존의 정책 금융과 상충되는 부분, 기존의 대출 시장의 금리와 금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단한 성공을 했다면 또 대단한 어떤 그런 왜곡된 현상, 문제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전. 예, 맞습니다. 이 펀드라는 점, 네네. 예, 어떤 정책적 지원이 아니라 펀드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뿌리부터 의구심을 다시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세계 경제를 듣는 창, 글로벌 경제 이슈. 네, 우리 경제, 특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와 아주 민감합니다. 세계 경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글로벌 경제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박수호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오늘 첫 연결인데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일단 가장 좀 뜨거운, 가장 가까운 이슈입니다. 상금이 무려 1조 8천억 원. 파워볼 얘기 지금 뭐 광풍을 불고 있고 좀 전에 당첨자까지 드러났다고 하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파워볼은 미국판 이제 복권인데요. 파워볼이 이제 1에서 60국 중에서 화이트볼 번호 5개, 그리고 1에서 26이란 번호 중에서 파워볼 번호 1개, 그래서 모두 총 6개의 수를 알아맞히는 방식의 복권입니다. 네. 1등 당첨 확률이 숫자가 굉장히 좀 많은데요. 2억 9,220만, 1,338분의 1이니까 엄청난 당첨 확률인데요. 예.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번 추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4일 이래 1등 당첨자가 계속 나오지 않고 있어서 최근 화제가 됐었는데 원래 잭팟은 4천만 달러 수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40억 원 정도 되는데 계속 2월 돼서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 로또 1등 당첨금 최고액이 2012년에 6억 5,600만 달러 정도였는데 파워볼은 당첨자가 아직도 나오지 오늘 나왔습니다. 예. 오늘 나왔죠. 오늘 나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1등 당첨금이 무려 1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1조 8천억 원 정도로 치솟았던 겁니다. 예, 당첨 확률의 소수점에 0을 찍으면 여러분 0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인데도 엄청나게 전 국민이 몰렸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정치인들도 구입했다고요. 이 붐이 어떻습니까? 네, 그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면 미국 여야 대선 주자들도 파워볼 얘기로 한창이었는데요. 지난 11일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파워볼 얘기가 회자됐습니다. 한 기자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복권을 구입했냐라고 묻자 대변인이 샀는지 안 샀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답변했고요. 이에 대해서 기자가
아마도 샀는데 안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받아쳐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었고요. 네. 대선 주자 중에서는 민주당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밤늦게 추첨하는 복권을 직접 구입하면서 1등에 당첨되면 선거 자금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또 한번 화제가 됐고요. 네. 공화당 경선 주자에서는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 9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컬럼비아 유대 과정에서 한 지지자에게 복권을 선물 받았는데요. 부시 전 주지사는 이 복권을 기부받은 만큼 내 개인이 아니라 아주 당첨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말해서 또 한번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지금 그 파워볼 구매 대행이 한참 난리였었는데요. 특히 미국에 있는 친지, 동료 이런 분들에게 파워볼 구매 대행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때는 그 실검에 파워볼이 상위권에 오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자, 숨겨놨다가 그 나라에 가서 조용히 당첨 사실을 말해라 무슨 방법까지 등장하던데 당첨자 드디어 1시에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1시에 번호가 발표됐는데요. 캘리포니아 복권 공식 트위터에 따르면 모든 번호를 맞춘 당첨 티켓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치노힐스라는 지역에서 판매가 됐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1등 당첨금이 15억 달러,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 그 주인공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돈을 당첨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쓰는 문제도 참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지금 세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덤벼들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국이 최근에 이제 7개 자동차 업체에 대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중에 자율주행 기능 해제 보고서라는 걸 최근 공개했는데요. 이게 네.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중에서 갑자기 인간이 개입해서 자율주행을 그만하고 인간이 수동 운전을 해야 하는 그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각 7개 자동차 업체에 물어본 겁니다. 네. 그중에서 그 구글이 가장 자세한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구글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4개월간 자율주행차 49대로 약 68만 킬로미터의 자율주행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341회의 자율주행 기능 해제 사례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기능 해제라는 게 결국 이제 자동으로 운전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운전자가 개입하는 사례를 말하는데 네네. 구글은 이런 횟수가 처음에는 69회 중에 13회 이랬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구글의 자율주행 해제 건당 평균 주행 거리가 2014년 4분기에는 1263km였는데 2015년에는 8558km 그러니까 8558km를 달리는 동안에도 자율주행에서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결론을 보이고 있으니까 자율주행차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세스 컨슈머 테크놀로지 쇼 이게 앞으로의 미래를 본다라고 하는데 이제 자동차는 가전제품이라는 말이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박수호 기자였습니다. 스마트 IT 뉴스. 네, 자율주행차 얘기 지금 또 따끈따끈하게 해드렸는데요. 스마트 IT 변화 흐름 짚지 않으면 또 삶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이죠.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CES 2016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고요? 네네, 앞서 방송도 참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게 앞서서도 CES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기술들을 들으셨을 텐데, 네. 저는 CES 2016의 좀 포괄적인 키워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좀 5가지 키워드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네. 예, 세계 가전, 전자의 최고 쇼인데요. CES 2016 5가지 키워드. 첫 번째로 센스를 꼽으셨네요. 네, 저는 센스를 꼽아봤는데요. 이게 센스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물을 보거나 환경에 있을 때 느끼는 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단히 직관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센스는 요새 상당히 기술적으로 변모해 가고 있어요. 네. 특히 IoT라는 사물 인터넷의 핵심이 되게 기술적으로 인간의 센스를 어떻게 사물이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CES에서도 대단히 많은 기업들이 센스를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이 전자제품과 교감할 때 느끼는 어떤 직관적인 센스, 그리고 저희가 그 사물 인터넷 시대에 센서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터치, 앞서서, 시각. 앞서서 자율주행차에서도 센서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직관적이고 기술적인 센서들이 우리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해서 센스가 대단히 이번 CES에서 하나의 키워드로 대단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예. 자,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싱크, 그리고 로봇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요. 네네. 제가 지금 앞서서 IoT에 대해서 센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럼 이 센스가 어떻게 사물과 그 사람이 연결되느냐? 저는 이거를 싱크라고 봤어요. 저희가 흔히 그 요새 동기화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연결하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도 표현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로봇 태권브이 아시죠? 예, 로봇 예. 태권브이를 보면 그 어린 그 주인공들이 제비호라는 이런 비행정 같은 걸 타고 머리에 딱 앉으면 이게 사람과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행동들을 로봇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에반게리온 같은 걸 봐도 캡슐을 타서 이제 사람과 싱크를 하잖아요. 예, 예. 이게 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센스가 싱크를 통해서 사물과 이어지는 것이고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로봇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번에 CES에서 이 로봇에 대한 담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결국 이 로봇이라는 게 뭐냐라고 해보면 이번에 도요타의 컨퍼런스에서 좀 해답을 볼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네. 도요타는 자동차 회사인데 도요타가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에너지와 지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로봇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로봇을 변신하게 만들면 그게 트랜스포머가 된다. 그리고 움직이는 트랜스포머가 트랜스포머 모빌리티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는 앞으로 이게 로봇의 하나의 일종이라는 거죠. 에너지가 있고 지능이 있고 그리고 로봇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 세상에서의 많은 데이터들을 받아들여서 보다 인간에게 초맞춤, 이렇게 추천을 통해서 보다 앞으로의 어떤 걸 추천해줘서 더 윤택한 삶을 맞출 수 있을지를 예견하는 어떤 머신러닝 같은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한 로봇이 만약에 차로 들어가면 그게 스마트 카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한 로봇이 가전에 들어가면 스마트 가전이 되는 거고, 네. 그러한 로봇이 집안에 있으면 스마트 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번에 그 IoT 기술들이 재작년 CES에서도 IoT가 되게 핵심 주제였지만 네. 어떤 측면이 되게 많았냐면 기업들 간에 다른 업종들 간의 합종 연행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는구나를 많이 느끼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한번 구글의 위브라는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업종들 간에 이렇게 CC과 날씨처럼 짜여지면서 이게 모직물처럼 되는 거죠. 촘촘하게. 그래서 더 IoT 세상이 더 촘촘하게 하나의 모직물처럼 엮이고 있다는 걸 이번 CES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또 기자님께서는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다녀왔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말 그대로 인간이 점점 확장되는데 그게 로봇과의 경계가 점점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무슨 만화 같은 얘기 하나 들으시는 분들 그럴 텐데 문제는 이러한 기술과 시장 주도에서 중국의 역할 어마어마해졌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CES에 150여 국가의 3,8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 기업이 33%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부스 3군데 중에 한 군데는 셋 중에 하나가 중국. 예. 네. 그리고 더 재밌었던 거는 중국 기업들이 갖고 난 물건들이 상당히 창의적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기도 재밌었고 대표적인 게 사진을 많이 보셨을 텐데 중국의 드론 제조사인 이항이라는 곳이 1인용 사람을 태우고 나르는 드론을 선보였어요. 그러게요. 예, 사람이 타는 드론 저도 봤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만화에서나 보든 영화에서나 보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의 패러데이 퓨처라는 전기 자동차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가진 전기차를 내놨었어요. 예, 어떤 차입니까? 이게 최고 출력이 1000마력,
뭐 최고 속도가 320km에 달하는 컨셉트카였는데 네. 뭐 이 차가 거기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보면서 아, 참 뭐 멋지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되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구나를 느끼게 해준. 그러니까 예. 저희가 중국 기업하면 뭔가 모방, 카피캣, 뭐 젓가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네네. 그런 대륙의 것에서 실수. 그렇죠. 많이 탈피해서 완성도 면에서도 상당히 앞서가기 시작했다. 이런 모습들을 선보였었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조금 이제 다 돼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 이제 좀 합쳐서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화질 네, 시각에 관련된 거네요. 네. 네, 이렇게 원래 CES는 TV쇼거든요. 네네. TV를 중심으로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그 TV 제조업체들 간에 우리 화질이 더 좋다. 우리가 더 낫다. 되게 그 공방이 많았었어요. 예. 삼성과 LG 간에서 되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픽셀 논란에 대한 UHD가 어떤 픽셀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공방이 있어서 이걸 주목하는 그 기사들이 많았었고요. 네. 또 많이 보셨을 법한 기사가 다섯 번째로 VR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가상현실. 네. 그렇죠. 이게 요새 그 흰색으로 된 그 눈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잔망경처럼 쓰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예. 전 시장 어디를 가나 VR을 쓰고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관람객들이 넘쳐났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VR이라는 게 그 관객들의 참여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몰입도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스마트폰과 VR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면 이번 CES에서는 드론과 VR이 합쳐지고 스마트카와 VR이 합쳐지고 그리고 360도 영상과 VR이 합쳐지는 그러니까 콘텐츠 그리고 디바이스 후방 산업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그런 측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대단히 산업적으로도 가치가 확대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되게 커졌어요. 예. 또 저희가 추가로 다음 주에 이와 관련된 소식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 IT 뉴스의 김민성 기자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급하면 잠깐씩 문을 잠그고 갈 수밖에 없는데 손님들한테 미안하죠. 한 번이라도 시원하게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 CJ 제임제당 전립소 080-000-9988 1등 브랜드는 07년에서 14년 식약처 소팔메토 생산 실적 기준입니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잇몸이 아주 편안하죠. 뭐라 빠르면서도 저렴한 기가 인터넷이 나와? 그 무슨 이상한 소리냐? 밴드기가 출두요! 속도는 기가나 빠르고 요금은 휴대폰이랑 묶어서 저렴한 밴드기가. 속도에서 요금까지 기대 이상. 밴드기가. 기가 인터넷도 이상하자. SK 브로드밴드. 가입 문의는 1062요! 네, 생생경제 오늘도 삶을 즐겁게 살려는 많은 애청자와 함께했습니다. 7253님, 40대 두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저도 지긋지긋한 전세 탈출하고 싶습니다. 항상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정답자입니다. 정답은 뉴스테이죠, 뉴스테이. 4859님, 집이란 포근한 쉼터지요. 반가운 정책입니다. 뉴스테이 정답 주셨고요. 3515님, 주택 문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답 뉴스테이라고 했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따뜻해지는 목요일 저녁 꿈꿔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